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자영업자 부채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다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자영업자 지금 부채 문제가 지금 하반기에 심각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9월 28일 날 종료가 되어져요. 예? 300조 원 이상이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 팬데믹 기간에 증가했다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했어요. 이거 우리 귀 아프게 들은 얘기 아닙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되게 은행을 이용을 못하고 이금융권에 지금 고금리 이자를 이용을 하잖아요. 이게 자영업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걸 고금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게 되면은 결국 뭐입니까? 예? 채무 노예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채무의 늪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을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보상이 적었잖아요. 예? 무슨 재정 건전성 타령하고 안 됐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 유지하는 거, 그걸 폐업하자니, 폐업을 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하자니, 다른 생활 마땅한 저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개인 생활고도 있고,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는. 그러니까 추가 대출 받고. 예? 이래가지고 채무에 늪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자영업이란 특수 업종이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게 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대한민국 사회는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신용거래하는 국민들 중에서 약 20%는 은행을 이용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그럼 뭐가 틀리는 겁니까? 예? 거기다가 한국은행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소위 취약계층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죠. 원래 이게 박정희 때 정책금융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을 상대로 하게 되면은 대기업보다 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 그러면 육성이 안 될 게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경쟁을 시키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시장이 역할을 못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게 바로 정부 개입인 거고, 그게 바로 정책금융이잖아요. 그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 금융중개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런 취약계층들한테 대출을 해줄 경우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좀 더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은행들 돈벌이 사업으로 이게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조차도요. 2017년부터 21년 문재인 정권 동안에 16개 시중은행에서 약 102조 원이 대출됐어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로. 여기서 은행 이자 순수익이요. 그러니까 예? 자금 조달 비용 빼고 2조 5천억 원을 취득했어요. 2조 5천억 원. 예? 순수익이요. 근데 가계 예금으로 조달해가지고 대출했을 때 가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그때 대출했을 때 은행들이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똑같은 규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취약계층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한 돈을 내서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야, 돈을. 예? 1조 5천억 원 이상을,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더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약탈적입니다. 금융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금융주권, 이 통화주권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금융의 공공적인 기능이 사라지는 결과인 것 때문인 거예요.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그것의 산물이에요. 산물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을 보는 게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도요. 예? 이게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이랬었어요. 단지 이번에는 자영업이라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더 이제 집단적으로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려면요. 이거는 은행 시스템, 금융의 그러니까 공공적인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소환한 겁니다. 소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중앙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그 이해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죠. 일반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그걸 공부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중앙은행에 우리가 롤 모델 하게 되면 영란은행을 얘기를 하잖아요. 영란은행이요. 영국의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요. 이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이 화면입니다. 홈페이지요. 영란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한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Bank of England. 영란은행은 설립되어졌다. 언제? 뭐로서 그러니까 민간은행으로 설립되어졌다. 이거예요. 1694년에. 1694년에 막 신명예혁명 막 이런 거 일어날 때 그 정도 시기입니다. 이게요. 뭘 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돼 있잖아요. 정부에 대한 은행으로서. 정부의 은행으로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립 취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정부의 은행이라는 건 뭡니까? 정부한테 그러니까는 돈 빌려주기 위해서 정부에게 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은행이라 이겁니다. 민간은행으로서. 그 다음에 봐보세요. 영란은행에 오게 되면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요. 1694년에 매뉴스크립트 오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차트라고 돼 있잖아요. 영란은행에 대해서 은행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이게 은행의 원래 그 탄생 배경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데 은행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법을 봐보세요. 금융위원회에 보게 되면요. 은행 같은 경우나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인가업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한테요. 그게 전통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차터입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시중은행들이 외국에 팔리고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제일은행이 누구한테 팔렸습니까요? 영국의 SC은행이라고 해가지고 SC은행. SC가 뭐의 약자입니까?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은행 있잖아요. 예? 은행 이름이 스탠다드 차터드. SC 제일은행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었잖아요. 한때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제일도 빼고 SC은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C가 바로 차터라는 뜻이에요. 차트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한테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거라 이겁니다. 은행업을 할 수 있게 인가를 받은.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한다면은 왕이 그러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왕령을 왕의 교지를 내려가지고 뭘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요. 예? 그래서 뭐냐면 영란은행에 대해서 뭐냐면 이 은행업을 할 수 있는 인가서를 이게 보관되어 있는 그거예요. 1694년에 내려진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왕이 그러니까 윌리엄이었었고 여왕이 그러니까 퀸이 메리였었는데 이 왕이 그러니까 칙령을 내리는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영란은행 거기에 보면 이게 남아져 있어요. 예? 영란은행한테 왕이 내린 일종의 그러니까 거의 칙령이었던 거예요. 차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영란은행이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이제 정부의 은행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정부의 은행으로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러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프랑스하고 당시에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프랑스하고 영국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패권을 장악하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대한 전쟁에 필요한 전쟁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예? 설립되어졌다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요? The original royal charter. 그러니까 이 왕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차터는 왕 윌리엄과 여왕 메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내려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은행, 더 뱅크라는 게, 이 영란은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공공의 선, 공공선, 퍼블릭 굿이니까요. 공공의 선과 인민의 혜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은행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선, 공적인 기능이란 얘기죠. 공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인민의 그러니까 혜택을 위해서 설립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목적이 그러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중앙은행의 가장 커다란 기능은 뭐예요? 화폐 발행권이잖아요. 소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화폐 발행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발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발권력이요. 발권력이라는 것이 발행할 때 발자에다가 권은 뭐냐면은 화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 통화를 얘기하는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갖고 있는 힘이 중앙은행의 힘이란 것은 바로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 중앙은행은 그런 화폐를 발행을 그러면 뭘 위해서 하기 위한 거냐? 공공의 선과 인민의 그러니까 혜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영란의회 출범 배경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게 영문이라는 거 그냥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해서 하게 되면 또 제가 또 과장한다고 할까봐. 예? 여기 보면 윌리엄 3세가 뭐냐면은 해군 함선을 프랑스하고 싸매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해전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해전이. 우리가 이 해상을 제패를 누가 하느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프랑스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 해군 그러니까 이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해군의 함선을 그러니까는 이 구축하기를 원했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요. 예? 돈이 없잖아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영국의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았어요. 영국의 왕실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걸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없거든. 자금원이 없거든요. 평상시에 받는 농민이나 상공업자들한테 받는 세금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거든요. 전쟁 자금 전시에 전쟁 자금에 조달된 자금을 갚는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면은 120만 파운드를 빌려야 되겠는데 연간 그러니까 8% 이자로요. 8%로 해가지고 이제 함선을 이제 그러니까는 구축하기를 이제 원했는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은행업을 하는 런던에서 은행업을 하는 이 은행가들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은 영국 정부가 당시에 윌리엄 3세 정부가 뭘 그랬냐면은 영란은행한테 뭐냐면 여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The only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allowed to issue banknote 이렇게 돼 있죠. banknote라는 게 뭡니까? 은행권을 발행하는 걸 허용해줬어. 은행권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은행이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를 해줬는데 근데 뭐냐면은 Only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이게 뭐예요?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회사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그러니까는 그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때도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한 책임회사죠. 그래서 Limited Liability죠. 당시에는요, 우리가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은 채무와 채권 관련해서 이게 허용이 안 되었었어요. 기업이 회사하다 망하게 되면은 무한 책임을 다 져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냐면은 그 투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그런 특권을 준 거야. 특권을 유일하게 부여한 게 바로 이 영란은행한테 부여한 거야.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은행권을 발행하게 해줬어. 이 은행권이 바로 뭐냐면은 영국의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정부한테 납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돈으로서 그 관련된 돈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법정화폐이자 이 소위 말해서 불안화폐죠. 불안화폐. 그 전까지는 태환화폐였었죠. 금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태환화폐예요. 근데 불안화폐 바꿔주지 않는
예? 금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허용해 준 거죠. 이게 왕의 칙령으로 내린 거야. 이런 걸 준 거야. 120만 파운드를 빌리는 대신에. 근데 연간 이제 그러니까 이자만 갖고 와, 매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은 정부에게 현금을 준 거야. 근데 불륜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부한테 뭐냐면 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을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어요. 정부한테 뭘 받았냐면 정부의 채권을 정부가 이제 얼마 돈을 빌렸다는 그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채권이지요. 예?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 특혜를 따냈어 왕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투자를 할 게 아닙니까? 12일 만에 이 120만 파운드를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120만 파운드를 모았고 그 120만 파운드를 그러니까 넘겨줘가지고 왕은 그것 중에 한 절반을 그러니까는 함선을 짓는데 그러니까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영란은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란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그러니까는 돈을 대여해주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예? 그리고 정부가 그러니까 그 은행한테 중앙은행한테 돈을 공급받는 돈은 어디에 쓰는 거냐? 공공의 선. 그 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의 그러니까 혜택을 위해서 쓰는 돈인 것이고요. 예? 그 중앙은행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기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화폐를 담당하는 곳이야. 예? 공적인 화폐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재정이죠. 재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공공선과 인민 대다수의 인민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는 거잖아요. 공공 서비스잖아요. 오늘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그리고 정부는 그걸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용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니까요. 국채를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국가가 칙령을 받은, 그러니까 이 은행업을 인가받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인가받은 은행한테 금을 받았어. 120만 파운드를.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근거를 관리할 독점적인 권한을 주고 유한 책임 회사로 하고 그 다음에 불안화폐를 발행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야. 예? 그 왕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 공공선이라는 게 이 전쟁에서 프랑스하고 외국하고 전쟁하는 건 이건 공공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 발행을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출발 당시의 이 모습이고 지금도 이 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영란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이거를 수행하지 못하면은 시중은행들이 돈놀이를 못해요. 예?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시중은행들이 돈놀이 하게 된 건 바로 이 불안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 전에 다 태환화폐였었거든요. 금에 기초한 금으로 언제든지 맞바꿔줘야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목적, 즉 뭐냐면 사회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설립된 것이고 그 중앙은행에 종속되어지는 시중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어나진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공적인 기능을 제거해버린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듯이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자영업 대란이고요. 자영업 부채 대란인 거고, 예?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불평등의 뿌리인 겁니다. 뿌리인 거야. 금융과 재정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거죠. 누가? 바로 금융자본들이. 예? 금융자본들이요.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걸 다시 그러니까는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을 공급해도 중앙은행은 지금 요새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중앙은행은 자본들,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을 위해서만 그냥 돈을 공급해주고 앉아있잖아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김진태 사태 이후에 자금시장이 신용경색 상태로 가고 그러니까는 중앙은행도 앞에 발 벗고 나서가지고 돈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보면 금융회사들 돈 지원하는데 돈을 대규모로 쓰고 앉아있지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주라는 돈도 금융중개 지원대출 제도 돈조차도 오히려 더 그러니까는 저기 저 고리대금업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은행 시스템에서 공공적인 기능이 완전히 거세가 돼버린 거예요. 거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많은 취약계층들은 그러니까는 저 이금융권으로 확 저기 저 내몰려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에 늪에 빠지는 거죠. 채무에 늪에 빠져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돈을 공급해가지고 그 값싼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앉았습니까요? 자산 축적에 그거 하고 앉았고. 예? 자산 축적에. 예? 공공의 선입니까? 그게 어디 인민의 이익의 촉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요. 기업들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발표됐죠. 이게 뭐 매 분기별로 발표하는 건데, 작년 12월 결산법인들 코스피 중심입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잠깐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잠깐 중단했었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포함했을 때 코스피 기업의 지난 5분기에 실적의 추세입니다. 파란색은 뭐냐면은 매출액이고요. 주황색은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세입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요. 보게 되면은 작년 2분기 기준에서 볼 때 쭉 많이 떨어졌잖아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똑같은 분기를 비교해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이게 물론 삼성전자 포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빼더라도 여기 그 추세는 비슷합니다. 추세는 비슷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액을 봐보세요. 매출액은 웬만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매출액은요. 근데 매출액도 작년 3분기 수준보다 하회하고 있잖아요. 작년 3분기에 722조였는데 697조.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나라 GDP 추세하고 비슷하잖아요. GDP 추세하고 비슷하죠. 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게 돼도 추세는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는 36조였는데 올해 1분기에 25조이고요. 작년 2분기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난 거고요. 매출액도 보게 되면 작년 2분기 이후에 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땅한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더 영업 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거고요. 예? 나빠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정부 출연기관들조차도 배당금이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영업 실적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한 6조 원 이상 그러니까는 순이익을 받는데, 예? 그 배당을 한 기관이 출연기관 중에서 19개 기관이 6조 원 이상을 그러니까 순이익을 받는데 작년에 똑같은 그러니까 19개 기관에서 3조 원 정도뿐이 못 냈으니까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잘 눈 뜨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 기업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봐보세요. 다 지금 어둡잖아요. 예? 어둡고 하반기에 가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래성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래성의 실체가 지금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 사태요. 중국이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배제하기로 한 거를 중국이 이제 맞보복을 한 거죠. 미국의 보복에 대해서 맞보복을 한 건데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대신 팔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팔지 말라는데 이거 저는 중국이 한국한테 준 숙제라고 봅니다. 숙제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건 국민들이 첫 번째 국민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삼성전자한테 그러니까는 신규 그러니까는 반도체 장비들을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 안보상의 이 문제를 해가지고요. 근데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중국에다 판매하는 이 반도체는 뭡니까요? 안보하고 관련이 없는 품목입니다. 관련이 없는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팔던 반도체를 그러니까는 중국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못 팔게 했을 때 그걸 한국이 관련 같은 품목을 파는 거는 안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팔지 말라는 거죠. 예? 중국이 그러니까 마이크론한테 안 샀을 때 삼성한테도 못 사게 되면은 니네들이 어디서 그러면 사가지고 구매해서 해결할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한국하고 중국이 만약에 갈등을 빚어가지고 중국이 한국한테 보복으로 옛날 사드 보복 때처럼 삼성한테 핑계대가지고 삼성 거 그러니까 안 사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 마이크론이 그러면은 그 틈새를 이용을 해가지고 삼성이 못 팔게 됐을 때 마이크론이 그러면 미국한테 우리가 마이크론이 삼성이 못 파는 걸 대신 그러니까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거 가지고 듣기나 하겠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미국이 얘기하는데, 예?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는 상황에서 이게 안보적인 문제, 이건 안보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안보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예? 관련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런 점에서 이건 중국이 한국을 떠보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탈중국 하는 거를 라고 막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니네들 그 스탠스를 분명하게 보여줘봐 한번. 마이크론이 우리한테 팔던 반도체를 마이크론 반도체를 우리가 수입을 매입을 안 하게 돼가지고 삼성 미래가 이제 팔 기회가 생겼는데 팔래 안 팔래?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한테 허가받아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못 팔게 하면 안 팔고 그러면 한국하고 관계는 끝난 거라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한국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이나 한국 기업한테요. 근데 한국 정부는 여기서 그러냐면 이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요. 예? 이거는 당연히 이건 미국 요구 자체가 웃기는 요구인 거예요. 아니 거꾸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팔게 됐어. 그럼 마이크론한테 니네가 대신 팔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 그리고 미국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 그동안 우리도 그럼 같이 안 팔게 이럴 거냐고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뭘 한 거냐면 니네 미국의 식민지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중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니네들 우리의 다른 쪽에서 목을 졸리면서 자기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니네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중국이라도 못 믿지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필요한 분야, 자기들이 아쉬운 분야는 그러니까는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자기 죽이겠다고 하고 앉아있는데 그럼 누가 아쉬운 거 부분에서 누가 협력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마이크론 사태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거는 미국의 마이크론의 문제인 거고, 예? 한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점잖게 이렇게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중국도 한중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요. 험악해지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지금 여기 소개한 거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고 앉아있냐면요. 인텔이나 퀄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러니까 제1시장이야.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야. 예? 인텔이나 퀄컴 같은 경우는요. 예? 애플도 그러니까 두 번째 시장이고 미국 다음 두 번째 시장이고 예? 마이크론도 그러니까는 뭐 사실 두 번째 시장이고 이런 건데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기들 이렇게 판매하는 미국이 판매하던 상품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막 보복 차원 속에서 지금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국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요. 예? 물론 이제 걸어가지고 틈새를 한국과 미국과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유럽은 프랑스는 그러면서 뭐냐면 에어버스를 팔고 앉아 있잖아요, 중국한테. 보잉이 못 파는 거를 예? 보잉 대신에 그러니까 어부지를 얻어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 속에서 어부지를 얻어가지고 에어버스 수백 대씩 팔고 앉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이 프랑스나 유럽에 대해서 뭐라고 툭툭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이크론 사태는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관계를 중국을 달래려고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애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미국이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못 파는 거를 그러니까 삼성도 같이 팔지 말라고 하는 걸 동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두고 보겠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삼성이 안 팔더라도 중국은 다음 대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중국 목조르기를 지금 그러니까 중국 입장 속에서는 와해시키고 싶지요. 와해시키고 싶은 거고,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을 소모품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이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가.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얼마나 큰지를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올 연말 되게 되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가 지금 그러니까 안 잡힌 상황, 인플레는 4분기 되게 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 서비스 요금을 못 잡는 한에 있어서는요. 다시 반등하는 지금 상황이라고요. 서비스 요금을 못 잡으면요. 근데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서비스 요금을 못 잡았어. 하나도. 예? 근데 금리는 동결을 했어. 예? 그럼 석유 유가 효과가 사라지는 거니까는 유가 효과가 사라지는 거니까 한 여름 이후부터는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인플레가 다시 그러니까는 3.2%를 하한선으로 찍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는 그러니까 지금 4분기부터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달을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금리를 인하한다? 예? 금리 인하 효과를 근데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예? 금리 인하 해봤자 효과를 실물 시장이든 자산 시장이든 간에 예? 그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악수가 어떤 악수냐? 예? 소위 경제 무기력증으로요. 무기력증으로. 남은 카드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고 난 다음엔. 그다음엔. 예? 남은 카드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산시장 2차 조정이 또 옵니다. 내년에는요. 저는 그 상황으로 넘어갈까봐 굉장히 지금, 이게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현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은 현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진짜 아주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제가 최근에 최백은 TV 저기 게시판에다가 무슨 명단을 올린 거에 대해서 뭐 설렁설렁 말들이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거기 명단이 뭐 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선정한 명단이 아니라요. 선정한 명단이 아니라 소위 뭐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 저 프레임을 씌우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이 개딸들 그 하면서. 근데 그 프레임이고요. 완전히 악성 프레임이죠. 악성 프레임. 자기 지지층을, 자기 정당 지지층을 그렇게 저기 혐오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치인이 맞는가 일단은 묻고 싶어. 정치인 자격이 있는가? 대중 정치인 자격이 있는가? 국민한테 그러니까 표를 구걸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자세가,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맞는가 이렇게 보고 싶고요. 아니, 지지층 당원을 그러니까 거부하면은 당원들이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딸들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개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보다 그분들이 강성이라고 이렇게 매도한다면 저는 더 강강성입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내가 저기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럼 더 강강성이야. 그렇다고 당신들이 나를 그러면 뭐 제명을 할 거야? 당신들이 날 제명하기 전에 내가 당신들을 먼저 제명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들을 내가 호명을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당원이 국회의원을 버릴 수 있어도 국회의원이 어떻게 당원을 버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당원과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간의 사이는 당원이 그러니까 부모고 국회의원은 그 자식들이 되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예? 부모가 자식도 버릴 수 없는 거지만은 어떻게 그걸 근본을 부정을 해?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도 어이가 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그런 뭐 연판장이지 무슨 아이가 뭐 발표문을 해결문을 했다는 명단에 이렇게 보이길래, 그래서 나도 그래서 기억해 두겠다고, 예? 28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고 1차로 제가 호명해 드린 겁니다. 예? 나도 버리겠다고. 예? 뭐 당신들이 내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개의치 않겠지만은 나도 뭐 마찬가지니까는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국민의 신분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두고 봅시다. 자, 오늘 방송 일요일 날 이제 5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민주당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90%는 교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중간에 그러니까 실망시키면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사실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아파트 동대표 같은 거예요. 아파트 동대표 같은 겁니다. 예? 동대표가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면은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것이지. 뭐가 대단한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그게. 예? 국민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민 위에 군림을 하는 동대표라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동대표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동대표 정도의 개념이라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동대표 정도의 개념이죠. 아파트의 동대표 정도. 뭐 대단한 존재들 아니에요. 예? 대단한 존재들 아니고 또 대단한 실력도 있는 사람들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주인을 그러니까 주인을 가지고 주인을 그렇게 압박하고 주인을 대해서 무례하게 오는데 그런 심부름꾼이 뭐가 필요해요? 예? 심부름꾼이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주인이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은 한 90% 이상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는 제가 처음에 판단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90% 정도로. 90%면 뭐 저는 제대로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자, 오늘 5월 마지막 방송 이걸 마치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제 어려움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건 여러분들의 제가 애정을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저걸 좀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제가 힘이 닿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다. 어느 분 만났다나 내년 총선까지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뭐 작년에 약속드렸듯이 민주당 정권 교체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여러분 옆에 있겠다고 했으니까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 방송이야 어쨌든 간에 근데 하여간
뭐 이런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나 혼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건 함께 할 건데 저 혼자 할 수 없는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주에 좀 이제 그런 속사정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 방송 듣는 분 중에는 뭐 개인 주식 투자, 개인 자산 투자 차원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냥 본인이 듣고 어차피 취사 선택할 거 아닙니까? 뭐 제 말대로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듣고 취사 선택해 주세요.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동안에 그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제 스스로. 저는 틀린 게 있으면 방송 그만 중단합니다. 제가 실력이 바닥났다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방송한 것 중에서 제가 틀린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크게 없더라고요. 크게 잘못한 게. 방송 잘못한 내용이. 근데 제 방송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뭐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듣지 마시든지. 예? 그분들 뭐 자기가 투자는 개인 투자 자기 관심 종목에 제가 좀 그러니까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는 그런 거는 더 이상 제가 개의치 않을 테니까는 그런 분들은 저는 이 방송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렇게 하면서까지 못하러 방송을 들으세요. 듣지 마시고 저 역시 저는 뭐 제가만 틀린 게 있으면요 공개적으로 저한테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오늘이 이게 139회거든요. 139회면 굉장히 시간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2-3시간씩 했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제가 크게 잘못 말한 내용이 있는가, 잘못 말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방송 그만둘게요. 아니면 공개 토론 얼마든지 응해 줄게요. 실명을 공개하고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제가 공개 토론도 응해 줄 의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는. 그리고 괜히 그냥 익명으로 그러니까 왈가왈부 이런 거 하는 거는 괜히 불필요한 일이니까는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요. 본인의 그러니까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글을 쓰시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